님들, 이번 이란 공습 뉴스에서 진짜 이상한 건 폭격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때렸는지보다 누가 판을 짰는지, 돈 낸 쪽이 얻어맞고 돈 받은 쪽이 전쟁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미국이랑 손잡고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또 중동 전쟁 뉴스인가 보다 딱 그 정도로 봤어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꾸 한 장면이 걸립니다. 이건 그냥 미국이 또 중동에서 움직였네, 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 맞습니다. 도대체 왜 미군을 받아주고 기지까지 내주고 돈까지 내던 나라들이 먼저 피해를 보고 정작 미국한테 돈을 받는 나라가 전쟁의 방향을 더 세게 정하느냐. 잠깐 상상 하나 해볼게요.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이 있어요. 경비원 월급은 당연히 입주민들 관리비로 나가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관리비 한 푼 안 내는 옆집 사람이 경비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더 황당한 건 경비원이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열받는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관리비 꼬박꼬박 내던 입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봐요. 지금 중동이 딱 그 구조예요. 카타르는 이란 미사일이 자기 기지를 직격했고,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도 이란의 보복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갔어요. 이 나라들은 전부 미군을 받아주고 돈까지 내던 나라들이에요. 애초에 이 전진의 중심에 있던 나라들도 아닌데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위험을 떠안은 겁니다. 반면 이번 전쟁의 그림을 더 가까이서 그린 쪽은 이스라엘이었죠. 표적 정보는 미국과 공유했고 모양만 보면 이스라엘이 설계하고 미국이 실행한 그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더 묘해져요. 카타르는 미군 기지 건설비로만 10억 달러 이상을 냈고 사우디는 2017년 한 해에만 미국 무기를 1,100억 달러어치 사줬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먼저 상의한 쪽은 카타르도 사우디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진짜 이상한 대목은 여기입니다. 카타르와 사우디는 미국에 돈을 내는 쪽인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미국한테서 돈을 받는 쪽이에요. 매년 38억 달러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누가 누구를 때렸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돈 내는 쪽은 무시당하고 돈 받는 쪽이 미국을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구조 안에는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 하나가 있어요. 4, 3, 5.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을 한 줄로 놓고 봐야 해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셋 다 미국 동맹이죠. 근데 이 세 나라가 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계약서까지 써놓은 거래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는 없는데 사장 친구인 거래처도 있어요. 둘 중 누구 눈치를 더 보게 될까요? 보통은 계약서보다 사장 친구 쪽이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약간 이 구조예요. 공식 문서부터 볼게요. 카타르는 미국과 방위협력 협정을 맺고 있어요. 사우디와도 오랜 안보 협력 체계가 있고 바레인에는 미 해군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죠. 그러니까 카타르와 사우디 쪽은 서류상 동맹도 있고 실제로 돈도 내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외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없어요. 서류만 놓고 보면 오히려 카타르보다 약한 동맹처럼 보이죠. 역설적입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카타르는 1996년에 사막 한복판에 공군기지를 직접 지어서 미군한테 줬어요. 건설비만 10억 달러 이상, 운영비의 60%도 부담하고 2019년에는 확장 비용으로 18억 달러를 또 썼습니다. 지금 거기엔 미군 1만 명이 주둔해요. 중동 최대 규모죠. 사우디도 비슷해요.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중 하나고 미국 전체 무기 수출의 상당 부분이 사우디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미군한테서 받아요. 매년 38억 달러.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준 총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카타르와 사우디는 서류상 동맹도 있고 돈도 내요. 이스라엘은 서류상 방위조약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아요. 그런데 미국이 실제로
더 귀를 기울인 쪽은 돈 내는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역전이 생겼을까요?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까웠던 건 아닙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외의 장면이 나와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어요. 미국이 가장 먼저 승인한 나라였죠. 그럼 처음부터 지금 같은 특별한 관계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유럽을 집어삼키는 걸 막는 게 더 급했거든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작은 신생국 가운데 하나였어요.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장면도 있어요. 이스라엘 건국 초기 이스라엘에 무기를 준 건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당시 알제리 독립운동을 진압하느라 아랍 세계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졌죠. 핵기술도 처음엔 프랑스 쪽에서 들어왔어요. 1956년엔 더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물러나라고 압박했어요. 아이젠하워는 이집트를 소련 쪽으로 밀어넣는 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때 미국한테 더 중요했던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소련 견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흐름이 바뀐 건 딱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 단 6일 동안 벌어진 전쟁이었죠. 1960년대 냉전 한복판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건 소련이 중동을 장악하는 거였어요. 소련은 이집트에 군사 고문단을 보내고 시리아에 무기를 대고 이라크에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죠. 중동의 석유지대가 소련 영향권으로 들어가면 유럽 경제도 흔들리고 미국 패권 자체도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면 그건 소련과 정면 충돌이죠.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가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 미국 입장에서는 대신 싸워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보여준 게 1967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해 6월,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 나라를 동시에요. 그런데 6일 만에 이겨버려요. 개전 첫날,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 공군기 300대 이상을 지상에서 격파하면서 순식간에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군사사에서 손꼽히는 기습작전으로 평가받죠. 미국 눈에는 이 장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을 거예요. 직접 군대를 안 보내도 된다. 소련과 핵전쟁 위험도 줄어든다. 대신 싸워주는데 심지어 이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동의 미국 항공모함이었어요. 6.1 전쟁 이후 미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지원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군사적 대리인 역할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미국 의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느냐? 카타르나 사우디도 미국 동맹인데 왜 의회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유독 특별하냐? 여기서부터는 역사 얘기만으론 부족해요. 정치 구조 얘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숫자 435가 나와요. 님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뒤에서 유대인들이 조종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꽤 많이 도는 말이죠.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런 식의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 그리고 공개적으로 굴러가는 구조 이야기예요. 오히려 숨어있지 않아서 더 무서운 쪽에 가깝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어떤 동네에 조직력 강한 반상회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동네 전체에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선거철이 오면 누굴 밀어줄지, 누굴 떨어뜨릴지 조율하고 돈도 모아서 씁니다. 그것도 다 합법적으로요. 미국 정치에서 이 구조에 가장 가까운 단체가 에이펙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1954년 아이제이아 케넨이라는 유대계 미국인 언론인 출신 로비스트가 만든 단체예요. 이 단체가 하는 일을 한 줄로 줄이면 이거예요.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도록 움직이는 것. 그것도 돈과 조직으로요. 이게 음모론과 다른 이유는 분명해요. 에이펙은 미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로비 단체예요. 활동 내역도 공개되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숨기지 않아요. 이제 규모를 보죠. 미국 연방 하원 선거구는 전부 435개예요. 에이펙은 이 435개 선거구 전부에 조직을 갖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미국 전체 유대계 인구는 약 650만 명, 전체 인구의 2% 정도예요.
그런데 그 2% 안에서 435개 선거구를 전부 커버하는 조직이 나온 거예요. 매년 여는 에이펙 연례총회도 상징적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이 총회는 국정연설 다음으로 연방의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고 해요. 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대통령도 옵니다. 오바마도 왔고 빌 클린턴도 자주 왔어요. 민주당, 공화당 안 가려요. 대통령들이 로비단체 행사에 줄 서는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조직의 영향력을 연구한 학자들은 에이펙을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로비 조직 중 하나라고 표현해요. 전 에이펙 이사 모리스 아미테이는 이런 취지의 말도 남겼죠. 재선을 원하는 의원이라면 이스라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은 거의 정치적으로 끝장나는 일에 가깝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는 의원들의 친이스라엘 성향을 사실상 성적표처럼 평가해요. 그럼 성적이 나쁜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왜 이스라엘이 미국 외교에서 유독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 떠받치는 로비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보여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그 조직이 실제 선거판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에이펙의 진짜 무기는 선거 자금이에요. 비유해 볼게요. 동네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장사가 잘 되려면 단골이 중요하죠. 근데 단골 중에 엄청 조직력 강한 모임이 하나 있어요. 마음에 들면 손님을 왕창 몰아주고 마음에 안 들면 옆 가게로 다 보내버립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어디서 살지는 그 사람들 자유니까요. 미국 선거 구조가 이거랑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의원한테는 선거 때 후원금이 물립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인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 본인이 아니라 상대 후보 쪽으로 돈이 몰려요. 직접 주면 불법이니까 합법적인 선거 후원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과장이냐? 기록이 있어요. 공화당 하원의원 폴 핀들리, 상원의원 찰스 퍼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대선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가 결국 선거에서 졌어요. 2024년 선거에서도 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인 의원들을 떨어뜨리겠다며 에이펙이 389개 선거구에 쏟아부은 돈이 1억 달러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한다. 이 말은 틀렸어요. 미국 유대계 안에서도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일부 의원들은 에이펙 후원을 거부하겠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어요. 일부 조직이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로비 조직이 미국 정치 시스템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표현이 훨씬 정확해요. 심지어 의회에 제출되는 친이스라엘 결의안 초안도 에이펙이 직접 써주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그걸 거의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요. 하버드대와 시카고대 교수 2명은 2006년 공개 논문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 가운데 일부는 미국의 국익보다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은 사례가 있다. 에이펙 회장도 2003년에 자기 단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을 의회에 로비한 것도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어요.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하고 합법이고 공개돼 있고 그런데도 잘 안 멈춰요. 이상하죠? 근데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원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2016년 대선 캠페인 때였습니다. 다른 공화당 후보들이 친이스라엘 발언 경쟁을 벌일 때 트럼프만 중립이라는 말을 꺼냈죠. 그러자 유대계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에이펙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중립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에이펙 연례총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섰어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기존 발언을 거의 다 뒤집습니다. 이란 핵협상 무효화를 최우선 순위로 선언했고 유엔의 이스라엘 관련 결의에 전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말했어요. 텔레프롬프터까지 동원했죠. 평소 트럼프답지 않게요. 물론 이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분명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했어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이죠. 그리고 2기에는 취임하자마자 바이든이 보류해뒀던 2,000파운드짜리 폭탄 1,800개를 이스라엘에 즉시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규탄하던 학생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박탈해 추방하는 조치도 나왔고요.
처음엔 중립을 말하던 트럼프가 결국 역대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 구조가 작동했다고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러워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 해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모입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트럼프, 서로 거의 모든 이슈에서 싸우던 사람들도 AI팩 총회에서는 비슷한 방향의 말을 했어요. 왜냐? 435개 선거구를 덮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이건 특정 정치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이번 이란 공습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공습 전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합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미국과 핵 협상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신호였죠. 말하자면 평화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공습이 시작됐어요. 트럼프는 나중에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해 추적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이스라엘이 표적을 설계하고 미국이 폭탄을 떨어뜨린 셈이에요. 그럼 카타르는 어땠을까요? 자기 땅에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는 공습 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UAE도,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내고 미군을 받아들이고 실제 부담을 떠안던 나라들이 반대를 표명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이란의 보복 공격이 날아온 곳이 어디였느냐? 카타르, 사우디, UAE, 바레인이었어요. 카타르는 자기 돈으로 직접 지어 미군에 내준 알 우데이드 기지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장면을 봐야 했습니다. 돈도 내고 서류도 맺고 미군도 받아준 나라들이 전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거예요. 참 묘하죠. 오늘 영상 전체를 딱 한 장면으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서류상 동맹도 있고 돈도 내는 나라들은 무시됐고 서류상 방위 조약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는 나라가 전쟁의 방향을 더 강하게 설계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아요.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역사적 유대감, 민주주의 국가 연대, 홀로코스트 이후의 책임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 보죠. 카타르는 서류상 방위협정도 있고 기지도 직접 지어서 줬어요. 사우디는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 중 하나고요. 그 두 나라가 전쟁에 반대했는데도 미국은 강행했어요.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 없어요. 서류상으론 오히려 더 약한 동맹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영향력은 반대예요. 그리고 미국 의회 안에는 435개 선거구 전부를 커버하는 로비 조직이 있습니다. 의원들 성적표를 공개하고 선거 자금을 몰아주거나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실제 정치를 움직이는 조직이요. 민주당도 공화당도 심지어 트럼프도 이 구조 앞에서는 결국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다 합법이고 다 공개돼 있고 그런데도 누구도 쉽게 못 막습니다.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오로지 로비 하나로만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군사기술 협력도 있고 정보 공유도 있고 냉전 시절부터 쌓인 전략적 이해관계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서류상 동맹도 없고 오히려 미국한테 돈을 받는 나라가 돈을 내고 서류상 동맹까지 맺은 나라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435개 선거구를 덮는 합법적인 조직 구조를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죠. 미국이 말하는 역사적 유대감이라는 말과 435개 선거구를 움직이는 현실, 이 두 개는 정말 별개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보여드린 게 전부일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동맹의 서열과 실제로 작동하는 힘의 서열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435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본 이면을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면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